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대구 사과 120년 연대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미국 선교사가 사과나무를 선교부에 심어 대구가 남한의 사과 12지가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과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껍질은 초록색 혹은 빨간색입니다. 과육은 기본적으로 노란색에서 연두색이며 맛은 품종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말하는 사과 맛은 달콤, 새콤, 그리고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탄력이 있고 단단한 과육의 식감을 말합니다. 품종마다 다르지만 잘 익은 사과는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량감이 좋은 냄새가 납니다. 사과는 모래 사자에다가 실과 과, 여기는 모래 열매라는 이름은 입자가 마치 모래와 같다고 하여 붙여졌답니다. 사과를 오래 두면 수분과 펙틴 화합물이 감소하면서 과실의 경도가 낮아져 푸석푸석해지는데 이를 보면 왜 사과라는 이름이 붙은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기성세대 일부는 간혹 사과를 두고 능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능금은 알루스 아시아타카로 사과에 가까운 관계인 종류인 근연종입니다. 그 역사는 야생사과는 중앙아시아와 중국 대륙 사이에 있는 텐산 산맥과 타림 분지가 원산지로 이후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 알마티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도시 알말리크 같은 텐산 산맥 인근 도시 이름들의 어원이 사과입니다. 참고로 다른 과일인 배와 복숭아도 같은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서양의 경우 고대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재배했고 그 후 유럽 전역에 전파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개량된 사과나무는 17세기에 미국에 전파되어 사과나무 재배는 미국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발전되었습니다. 동양의 경우 중국에서 1세기경 재배한 기록이 있고 이후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점차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일의 로베르트 슈펜클러 박사의 2019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과는 여러 장미과 식물과는 다른 진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체리나 산딸기 등 대부분의 장미과 식물들은 새들의 먹이가 되어 퍼지기 위해 열매를 작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곰, 컴뿔사슴, 말 같은 대형 동물들이 먹고 씨를 퍼뜨릴 수 있도록 수백만 년에 걸쳐 과육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빙하기 이전에는 많았던 이런 대형 동물들이 빙하기를 거치며 대부분 멸종했습니다. 씨앗을 퍼뜨릴 동물이 사라지면서 큰 열매가 달리는 야생 사과의 분포는 위축됐습니다. 이런 사과를 되살린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인류는 적어도 기원전 6500년경부터 야생 사과를 채집하기 시작했고 이후 재배를 하면서 교잡과 접붙이기를 통해 크기를 더 키우고 입맛에 맞는 품종으로 개량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 사과가 탄생했고요. 현대 사과는 유전자 분석 결과 적어도 4종의 야생 사과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사과는 실크로드를 통해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졌고 이 때문에 고대 교역로 곳곳에서 보관된 사과 씨앗과 묘목이 발견됩니다. 근대 한국의 서양 사과 도입사입니다. 한국의 서양종 사과와 그 재배를 최초로 도입한 인물은 말콤 페닉이라는 캐나다인 농학자이자 선교사입니다. 조선시대 말기인 1893년에 이북 원산시에 들어와 기독교를 전파하던 그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과수원을 가꾸었는데 이때 들어온 것이 바로 서양종 사과였습니다. 몇 년 후에는 하지라는 또 다른 캐나다인 선교사가 원산에 자리를 잡고 똑같이 사과 과수원을 운영했습니다.
이 중 펜윅의 사업은 번창하여 1902년이 되면 원산항을 통해 러시아와 블라디보스토크와 일본 나가사키에 사과를 수출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펜윅의 과수원은 한반도 최초의 서구식 과수원입니다. 한편 한반도 남부 지방에서는 대한제국 시기인 1899년 미국인 선교사 에드워드 애덤스와 제중원 병원장 우드 브릿지 존슨이 경상도 대구시 남산동에 들어와 사과를 심었는데 이는 남한 지역 사과 농업의 효시가 됩니다. 이때 대구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서도 평안도 지역에 개신교를 널리 퍼뜨리는 공을 세운 미국인 윌리엄 스월런도 있었습니다. 그는 일단 대구에 150주의 사과나무를 심고 나서 북쪽으로 자리를 이동해 황해도 황주군과 평안남도 평양시에 각각 150주씩 나누어 심었습니다. 서양인 선교사들이 스타트를 끄는 것을 이어받은 이들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1898년 고종의 내탕금을 관리하던 황제의 최측근 조직인 국내부 내장원에서는 인천 지역에 장천리 평과원을 두고 900주의 사과나무를 심어 인천 감리스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1905년에는 함경도에서도 재정을 동원해 함경도 곳곳에 약 6,000주의 사과나무를 일본에서 들여와 곳곳에 심게 됩니다. 이후에도 대한제국 농상공부에서는 이곳의 사과 과수원 수립 10개의 호응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공한 이는 윤병수였습니다. 훗날 일제강점기에 평과대왕이라고도 불리게 되는 그는 본래 1885년부터 원산항에서 일했던 지방관리 출신이었으나 말콤 펜윅을 만나고 나서 과수업에 뛰어듭니다. 1902년 펜윅의 조수로 들어간 그는 그에게서 서양식 종묘 기법을 체계적으로 익힌 다음 1904년에 스승에게서 독립합니다. 그는 영국에서 사과나무 500주가량을 사와서 항농원이라는 과수원을 열었습니다. 항농원은 장천리 평가원과 함께 한국인이 운영하는 최초의 근대적 과수원입니다. 이후 윤병수는 1929년이 되자 24,000평의 부지에 사과 900주, 배 800주를 심어 원산 최고의 과일 생산자가 되었습니다. 1935년부터는 재배기술 개량과 사과를 이용한 신제품들의 개발에도 매진해서 사과주 생산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한편 1908년 일본 도쿄 제국대학 농학부에서 청강생으로 수강하고 돌아온 김진초라는 한국 1세대 농학자가 귀국해 이듬해 과수재배법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사과를 중심으로 한 신식 농법을 적극 전파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김진초의 농법은 프랑스식 과수재배법에 기초한 반면 당시 한국에는 캐나다인과 미국인 농학자들 및 홋카이도 제국대학의 미국인 교수들에게 배운 일본인들을 통해 이식된 미국식 재배법이 널리 퍼졌기에 김진초의 노력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사과 농업을 장악한 것은 일본인이었습니다. 1905년 이후 보호국으로 전락한 한국에 마음껏 진출하게 된 일본인들 중에는 과수 생산자도 있었습니다. 일본인 농학자들은 한국의 기후가 일본에 비해 더 건조하고 일교차가 크게 과일 재배에 있어 일본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제국 농상공부에서 추진했으나 훗날 일본 조선총독부가 장악한 농업연구소인 뚝섬 원해 모범장에서는 서양종 과수들을 상당수 도입하여 연구한 다음 한국의 풍토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과일로 사과를 꼽았습니다. 원해 모범장에서는 홍옥, 국광, 유옥, 외검 네 품종을 길렀습니다. 이후 한국 곳곳에 사과 농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대구시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대구에는 전술한 서양 선교사들의
이어 일본인들이 러시아계의 사과 품종들을 들여왔습니다. 사과나무는 1914년에 하얼빈 박람회에 수출되었는데 일본 사과보다 품질이 더욱 좋다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1930년경 아오모리에서 옮겨와 심은 홍옥 사과나무 한 그루는 남한 지역 최고령 사과나무로 아직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드 브리지 존슨이 1899년에 심은 사과나무는 현재 3세가 동산동 사과나무 이름의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1912년 충주시에 1923년 예산군에 사과가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이북에서 사과 재배로 떠오른 지역은 황해도 황주군과 함경도 원산시 및 북천군이었습니다. 북천 지역에는 1898년과 1910년에 심은 사과나무들이 아직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에서는 이들을 조상 사과나무로 부르면서 보호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사과 생산지로 떠오른 것은 황주군으로 연간 대략 600만 관의 사과를 생산하였습니다. 해주 양조장, 동양 양조장, 조선 과주 회사에서는 사과로 브랜디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그 특징을 보면은 냉온대 중위도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과일이라는 말을 듣고 높은 확률로 주로 먼저 떠올리는 종류가 이 사과입니다. 기독교에서 언급하는 선악과가 주로 사과로 묘사되기도 하고 빅뱅 붐 등 각종 영어 교육 매체에서 영어 알파벳을 배울 때도 첫 글자인 A를 따서 애플, 사과로 예시를 드는 경향이 많아 쓰인 듯합니다. 사과하면 빨간색이 먼저 연상되지만 정작 사과 맛을 내는 색소는 과자의 시럽이나 사탕류 같은 제과에 쓴 황록색 또는 연두색 내지 투명색의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빨간색 포지션은 같은 빨간 과일인 딸기 맛이 대표적이고 가끔 체리 맛, 드물게는 로즈베리 맛 등도 빨간색을 띨 때가 있습니다. 아이보리 같이 여러 맛이 섞여 있는 제품일 경우 한 제품 내 빨간색이 너무 많아지면 맛 구분이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사과는 속살이 빨간색이 아닌 뽀얀 노란색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 연두색은 풋사과나 아우리사과처럼 연두색일 때 출하되는 사과득에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사과에는 열과 크래킹이라는 생리장애가 있습니다. 사과가 겉이 갈라지거나 꼭지 안쪽 속이 갈라지고 썩는 생리장애로 특히 꼭지 열과의 경우 겉으로는 사과 자체는 멀쩡해 보여 구분이 힘듭니다. 오래 일한 사람들은 선별 과정에서 대다수 걸러내지만 시장에 풀리는 꼭지 열과 사과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겉 열과가 진행된 사과들은 대놓고 표면에 금이 가고 벌어져 있어서 가려내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과들은 딱 봐도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보통 시장에 풀리기도 전에 걸러집니다. 대부분 사과 껍질을 칼로 깎고 잘라서 먹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껍질을 깎지 않고 통째로 베어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나 회사에서 점심을 집에서 싸온 샌드위치나 햄버거, 파스타 등으로 해결한 후 습관 삼아 사과 하나를 깨물어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는 사과를 베어 먹는 소리나 모습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한국에서는 사과를 별로 먹지 않다가 미국에서는 사과를 하루에 한 개씩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방문하여 미국 영화에서 곧잘 볼 수 있는 홀쭉하고 윤이 나는 예쁜 사과를 실제로 먹어봤더니 마치 설탕 덩어리 같은 느낌이라 영 맛이 없더라는 후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맛의 사과를 즐기던 미국인들은 맛있게 잘 먹겠지만 그런 맛에 익숙하지 않는 한국인들에겐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들의 취향을 극대화한 식품으로 캔디 애플이라는 탕후루와 유사한 사과 사탕이 있습니다.
후각에 민감한 사람이면 사과 수확철의 과수원에 낀 안개에서 사과 향을 맡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뻑뻑해진 사과나 맛없는 사과는 시나몬 가루와 코코넛 오일을 넣고 중불에 2분 30초 정도 구운 뒤 시나몬 가루를 뿌려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단 시나몬은 호불호가 강해 시나몬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견과류를 뿌려 먹어도 좋습니다. 사과 씨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안화 수소 계열인 청산 배당체 아미그다린이 그 독성의 주범인데 아몬드에도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사실 많이 과장된 이야기인데 몸에 좋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사과씨를 삼키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성인의 경우 사과씨 종이컵 한 양 정도를 섭취하면 치명적이니 한두 개 실수로 섭취하였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섭취 시 속이 쓰린 사람이 있으니 몸에 별 이상이 없다고 해도 굳이 먹지 않는 것은 추천합니다. 보통 성인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유아의 경우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한 몸집이 작은 소동물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으니 절대로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과의 무게는 1.849kg이었는데 2005년 10월 24일 일본 히로사키시에 있는 사과 농장에서 아와사키 치사토에 의해 재배된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과수원집 친구가 세계 제일이라는 사과를 가져와서 혼자 맛있게 먹는 것을 옆에 있던 친구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 기억이 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배호의 넝금빛 순정이 되겠습니다. 사랑이 그립거든 손짓을 해요 말 못할 순정은 빨간 수줍어 고개 숙이다 조용히 불러주는 눈 감고 사랑 사랑을 따려거든 발떠듬해요 꽃바람 지면은 빨간 외로워 눈물 흘리다 말없이 떨어
예, 계속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미안하다는 뜻의 사과와 동음 이어이도 보니까 미안하다는 의미로 과일 사과를 차용하거나 관련 농담 또는 수수께끼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사용법이 화제가 되어서 2021년 개사과 사건이 미디어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사과는 냉온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과일이기 때문에 일부 열대 지역에서는 사과가 이국적으로 특별한 과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망고 등 열대 과일들이 어떤 이미지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물론 열대, 아열대 국가에서도 사과가 재배되는 경우가 있는데 베트남, 달랏 등 고산 지역에서 사과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산 지역을 제외하면 열대 지역에서의 사과 생산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열대 국가들은 냉온대 국가에서 사과를 많이 수입합니다. 식용에 대해서입니다. 영국에는 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으면 의사 볼 일이 없다란 속담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가을 과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것과 다르게 사과는 당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영양분은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영양 성분은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껍질에 몰려 있습니다. 이 점을 교묘히 이용해 사과의 몇 배씩으로 전투력 측정기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만약 사과와 영양성을 비교하는 식재료가 있다면 적절하게 걸러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과당이 많아서 통상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다이어트에도 좋지 않습니다. 사과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g당 50칼로리 정도인데 당도가 높은 사과의 경우 300g 정도 나가는 한 알이 200칼로리 가까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과일이든 다이어트에 좋다는 것부터 밥 대신 한 끼 때우는 경우지 먹을 거 다 먹고 후식으로 더 먹으면 그대로 추가 열량일 뿐입니다. 식사 전에 과일을 먹어서 그만큼 공복감을 줄이는 것이라면 그나마 나은데 한국에서의 과일 위치는 후식인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같은 후식이라도 정제당 덩어리인 과자류, 초코파이 한 개가 170칼로리 이상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지만 다이어트 중이라면 사과를 비롯한 과일류도 되도록 피하는 쪽이 낫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사과는 찬 성질이 있어 목감기나 기침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감기에 좋다고 하는 과일은 배, 귤이 좋다고 합니다. 배는 과일 중에서도 특히 수분과 무기질이 많은 과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을 때 수분 보충에 아주 적절한 식품이 되겠습니다. 흔히 어른들이 아침 사과는 금사과고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고 하며 대중들도 그렇게 아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루머에 불과합니다. 밤의 인체는 섭취한 에너지를 섬유질과 위산의 산성이 분해하면서 위를 자극하는 이유로 그다지 권장할 게 못되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이는 사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 모든 음식, 특히 과일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과만 아니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애초에 위산이 사과산보다 훨씬 독하기 때문에 전혀 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과를 밤에 먹지 말고 아침에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녁에 먹으면 독일까요? 사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서 SBS에 의하면 사과는 밤에 먹어도 금사과라고 합니다. 참고로 신맛을 내는 과일에는 유기산이 들어있는데 위 활동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너무 많이 섭취할 시에 속쓰림과 설사를 동반할 수 있다니 과식은 자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녁에 먹는 사과가 독사과라는 말이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과일 10가지, 귤, 키위, 레몬 등의 유기산 함량을 비교해 본 결과 8위를 기록합니다. 1위는 레몬이고 다음 과일들의 유기산 함량이 그저 그런 것에 비해 혼자 10배나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껍질에는 그나마 영양소가 몰려 있다고 하니 사과를 잘 씻어서 껍질까지 먹는 게 좋지만 껍질의 식감이 호불호가 갈리므로 껍질을 안 깎아서 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무에서 자라다 보니 농약을 많이 친 제품의 경우 인체에 위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입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정크푸드로만 편식하지 않는다면 영양소가 부족할 일은 전혀 없으니까 영양소의 분포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확실히 영양소를 챙기고 싶으면 값싼 영양제 하나를 먹으면 됩니다. 오렌지, 귤, 사과를 섭취한 이후에는 되도록 양치질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처럼 바로 양치질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 헹군 후 수십 분 후에 씻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속에 포함된 산 성분이 치아의 범랑질을 부식시켜서 충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깎아둔 사과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갈변하여 보기도 안 좋고 맛도 떨어집니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옥시데이스 성분이 산소와 만나게 되어 페놀성 화합물을 산화하는 중에 갈변이 일어납니다. 링크, 게다가 비타민이나 일부 영양소도 파괴된다니 골치 아픈 현상입니다. 소금물이나 설탕물을 발라 공기 접촉을 차단하면 된다지만 이것도 농도가 옅은 건 효과가 없습니다. 깎은 사과는 빨리 먹는 게 좋습니다. 깎은 사과를 포장해서 파는 상품의 경우 아스코르빈산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를 강화했다는 건데 몸에 좋아서 넣은 게 아니라 갈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항산화제를 첨가했을 뿐입니다. 복숭아 수준은 아니지만 과일 중에선 알레르기 반응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품종이나 숙성 수준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위험할 수 있으므로 먹었는데 입안 혹은 입술이 붓거나 간질거린다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과 주스에도 알레르기가 반응하고 매실 음료에 들어가는 사과 농축액도 반응하기도 하니 사과가 들어간 음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초식, 잡식성 반려동물과 가축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들도 대부분의 종에서 사과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입니다. 생으로 먹을 경우 흐르는 물에 5분 이상 담가 놓기, 그다음 수확기에 농약을 치는 경우 거의 없으므로 흐르는 물에 5분 이상 담가 놓으면 웬만하면 농약이 아예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일부 경우이지만 수확기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고독성 농약인 생장 조성제를 피해야 하는데 특히 너무 완벽하게 빨간 사과는 가급적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선물 받은 사과라면 각자 알아서 판단해 먹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무조건 빨간 사과가 당도가 높다고 생각하기에 일부 농가는 판매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과도한 색깔 내기로 빨간 사과가 오히려 당도가 떨어지니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과의 총 면적 50% 이상만 색이 나면 색이 나지 않은 반대편 부분도 당도는 골고루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강제로 100% 빨갛게 익은 사과가 아니라 순수하게 태양광으로 천천히 100% 익은 사과의 경우 반만 익은 사과보다 향이 좋습니다. 당도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가끔 사과를 먹다 보면 완전히 빨갛게 익은 사과인데도 맛이 없고 향도 별로 없는 사과는 무조건 강제로 색내기를 한 사과이므로 되도록 섭취를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공입니다. 사과는 절임과 잼, 빵 등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쓰이는 과일입니다. 대표적인 요리는 애플파이는 말 그대로 사과를 넣은 파이로 그 달달한 맛에 중독되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가정식입니다. 한국에서 탕수육 소스 만들 때 통째 혹은 썰어서 들어가고 멸치, 다시마 육수 낼 때도 깎아서 들어갑니다. 특이하게도 카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 버몬트의 이름을 따서 바몬드 카레라고 명명된 케이스입니다.
실제 버몬트와는 무관합니다. 슈트루델은 독일권에서는 페이스트리의 일종인 스트루텔을 만들 때 주로 사과를 넣습니다. 사과를 넣은 스트루텔은 아펠슈트루텔이라 불리고 위에 생크림이나 커스터드 크림, 아이스크림 등을 얹어 먹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건포시라는 과일로 담근 음료수를 만들 때 넣기도 합니다. 과정은 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당에 기르는 과일 아무거나 넣어 만드는데 주로 사과, 배, 살구가 쓰인다고 합니다. 사과로 담근 술들도 여러모로 종류가 많은데 사과를 발효해서 양조한 사이다, 시드르를 정류한 칼바도스, 애플잭, 사과 리쿠르 등 애플포크 등 다양한 술에 사용됩니다. 유럽에서는 구운 사과를 돼지고기 요리에 곁들여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즈니나 루니툰 등 미국 예전 애니메이션에서 돼지 캐릭터를 놀릴 때 입에 사과를 물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한술 더 떠 덴마크의 경우 순대에도 사과를 곁들인데 이름은 레촌입니다. 2024년 들어 한국에서 애플 사이다 비니거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새로 유행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샐러드용으로 발사믹 식초만큼이나 인기 있는 식초가 애플 사이다 식초인데 한국의 사과 식초와는 전혀 다릅니다. 원래는 사이다라는 사과즙 발효주가 미생물에 의해 알코올이 아세트산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발사믹 식초만큼이나 비싼 식초였지만 현대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 아주 싸졌습니다. 발사믹 식초와 같이 산도가 적고 사과의 향과 맛이 살아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다이어트, 특히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들 사이에서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즐겨서 에삽이라고 줄여 부르며 포털에서 에삽이라고 검색해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분은 사과 식초와 별다를 것 없습니다. 물론 주정 안 쓰고 건강한 재료를 쓰면 좋기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미미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애플 사이다 비니거의 효능이라는 것이 아세트산의 효능인데 이는 어느 식초든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식욕 억제와 인슐린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특별히 굉장한 효과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도 그 특유의 신맛 때문에 당류나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는 효과는 있어서 식전 샐러드에 소량 뿌려 먹는 것은 권장할 만한 식단입니다. 굳이 물에 희석시켜서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딸기, 오렌지, 귤, 바나나 등 다른 과일과 같이 갈아 먹어도 맛있습니다. 보관법입니다. 저장성이 좋은 편이라 냉장고가 없어도 그늘에 두고 벌레나 쥐만 잘 처리하면 반년도 너끈하다고 합니다. 대신 다른 과일들과 마찬가지로 떨어뜨리거나 보관 도중 압력이 생기면 압력이 가해진 부분이 멍이 들고 짓무름으로 완충 포장을 잘 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정에서 보관할 때는 잘 씻은 후 말려 랩에 잘 싸서 냉장고에 얼지 않게 보관하면 충분합니다. 보통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는 경우도 많지만 신문지에 사용되는 잉크가 몸에 좋지 않으므로 그러한 문제가 지적된 요즘에는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는 경우가 줄어들었습니다. 흠없는 사과를 골라 표면에 왁스를 발라 보존하는 방법도 있는데 호흡을 막고 사과 껍질을 통해 빠져나가는 수분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완충 포장이 잘 된 상태에서 냉장하는 경우 2, 3년이 지나도 멀쩡하다고 합니다. 비슷하게는 귤에 왁스를 칠하거나 달걀에 미네랄 오일을 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거, 기지 등의 식료 보급을 할 때는 필수적인 처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인체에 무해한 식용 왁스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공업용 왁스를 두텁게 도포한 사례가 있어 한참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과에서는 자연적으로 식물의 숙성과 노화를 촉진하는 에틸렌 가스가 나오므로 다른 과일과 보관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가수화가 사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를 이용해 바나나나 감을 익히기도 합니다. 반대로 감자 박스에 사과를 넣어두면 감자가 싹트지 않습니다. 꿀사과란 어떤 걸 말할까요? 사과를 깎은 후 칼로 가르다 보면 보통 과육 부분보다 투명한 부분이 드문드문 혹은 많이 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투명한 부분은 보통 부분보다 더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사과꿀, 꿀심으로 불립니다. 이런 것이 많은 사과는 꿀사과라고 불리며 다른 사과보다 좀 더 맛있거나 당도가 높은 사과라는 속설이 퍼져 있습니다. 결론은 더 맛있다는 것은 입맛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당도는 일반 사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 이미지처럼 말하는 꿀심 박힌 사과, 이와 그 꿀사과는 밀병 혹은 밀정상이라 부릅니다. 일종의 생리장애 현상입니다. 설명하면 밀병은 사과 과실이 수확하기가 가까워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과일의 외관은 온전하지만 과심 및 과역의 일부가 투명해 보이는 증상을 뜻합니다. 이러한 밀 증상은 사과나무 품종 중 후지 품종에서 특히 잘 발생하며 어린 유목일 경우에 밀 증상이 특히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 투명한 부분이 꿀심, 꿀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비비의 종말의 사과 나무가 되겠습니다. 내 눈을 봐 멈추지 마 다신 없을 이 기회를 날리지 마 손을 잡아 내 허리를 감아 탐스럽게 익은 여기 이 과실을 봐 Shit look at this Adam Look at this 진짜 맛있겠다 그치 우린 괜찮을 거야 우린 괜찮을 거야 Shit look at your apple Look at this 맛이 궁금하다 그치 우린 괜찮을 거야 우린 괜찮을 거야 Bring me back to heaven 내가 줘 Bring me back to heaven 내가 줘 honey Bring me back to heaven 내가 줘 Bring me back to heaven 내가 줘 mommy 선과 악을 따져 뭐해 베어물지 않았다면 네 손에 지질이 끄는 너와 나의 인생 다 뛰던 입술의 맛을 볼래 냠냠 끝이 어두 좋은 잠자리가 원해 죽는 나의 눈초리가 날 미치게 하는 몸사위가 죄라면 달게 받을게 헐 사과나물 심어줘 내 골반 생명이 싹 트는 숲 사랑이란 것이 생기기 전 무엇이 우릴 만들었나 Shit look at this Adam 진짜 맛있겠다 그지 우린 괜찮을 거야 우린 괜찮을 거야 Shit look at your apple 맛이 궁금하다 그지 우린 괜찮을 거야 우린 괜찮을 거야 Bring me back to heaven 내가 줘 Bring me back to heaven 내가 줘 honey Bring me back to heaven 내가
예, 계속하겠습니다. 사과는 자라는 과정에서 내부의 과당인 소르비톨 덩어리가 불균형하게 생성되는데 원래 사과나무가 정상적인 생육 과정을 거치면 이 소르비톨이 분해되어 과육으로 퍼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과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칼슘이 부족한 경우 소르비톨이 분해되지 못하고 덩어리 형태로 남아있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꿀심 박힌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밀 정상이 없는 사과와 밀 정상이 있는 사과는 설탕이 잘 풀어졌느냐 뭉쳐서 덩어리 형태로 남아있느냐의 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밀 정상이 있는 사과의 경우 당분이 덩어리 형태로 있다 보니 먹을 때 더 달고 맛있게 느껴져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밀 정상이 있는 사과, 저 꿀심 박힌 사과가 맛있는 사과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꿀심 박힌 사과는 성장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하나의 정상에 불과하니 꿀심 박힌 사과가 그렇지 않은 사과보다 더욱 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꿀심은 후지 품종 같은 경우에 저장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과육으로 분해되어 없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꿀사과, 밀 정상이 있는 사과가 더 달다는 것은 낭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못 먹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니고 그냥 사과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과이므로 안심하고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단점은 밀 정상이 심한 사과는 그렇지 않은 사과보다 보관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꿀심이 잘 생기는 후지 사과는 보통 10월 하순 첫 쓰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수확해서 저장고에 보관하여 그 다음에 아우리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먹는 사과로 사과 전체 생산량의 50%를 넘게 차지합니다. 그러니 이 사과는 실질적으로 1년의 절반 이상 동안이나 우리가 먹는 사과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사과라는 것입니다. 꿀심 박힌 사과가 그렇지 않은 사과보다 보관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루나 일주일처럼 짧은 기간이 아닌 몇 달을 말하는 것이니 걱정 말고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재배입니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사과 생산량은 약 9,300만 톤인데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4,600만 톤을 생산하여 세계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미국과 튀르키예가 460만 톤으로 그 다음이고 의외로 폴란드가 410만 톤으로 4위, 한국의 생산량은 2022년 기준 56만 톤으로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사과 재배가 갈수록 북상중이라는 설이 있으나 사실은 아닙니다. 지구온난화가 이슈가 되기 전부터 한반도에 사과가 도래한 당초부터 오히려 38선 이북에서 더 활발히 재배하던 과일이었습니다. 애초에 사과는 북부 온대 과수 및 아한대 과수로 분류할 만큼 추위에 강합니다. 예로부터 한반도에서 사과 재배로 유명했던 곳은 38선 이북의 황해도 황주와 서흥, 송화, 함경남도 북청입니다. 사과는 상대적으로 춥고 일조량이 많은 곳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과일이라 대구 사과가 옛날부터 유명했다고는 하지만 강수량이 적고 겨울이 추운 황해도와 함경도 사과의 인기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북한은 실제로 황해도 송화군 북부를 과일군이라 명칭을 변경했을 만큼 이 지역의 사과는 당도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분단 전 통계를 보면 1941년 당시 전국 사과 생산량의 31,846천관의 13도 별 내역 중에서 1,000관 이상을 생산한 지역은 황해도가 9,401천관이고 평안남도가 8,283천관, 경상북도가 5,287천관, 함경남도가 5,161천관, 함경북도가 1,233천관으로 대부분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능금이라는 자생종을 키웠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과가 들어온 것은 1655년 조선 효종 때 임평대군이 청나라 영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사과나무를 수레로 싣고 왔다는 야사가 있고, 현대에 재배되는 사과종이 들어온 것은 1900년대입니다. 한 미국인 선교사가 대구의 일교차 큰 날씨를 보고 세 종류의 사과나무를 들여왔습니다. 그중 미주리 품종이 살아남아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됐다고 전해집니다. 덕분에 한때는 사과하면 대구란 말도 있었고, 사과 덕분에 대구에 미인이 많다는 말도 있었을 정도로 전국 최고의 품질과 생산량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생산량이 감소하더니 2000년대에 들어선 옛 명성이 무색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업 지역이 감소한 탓이기도 합니다. 또 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사과를 재배하기 적절한 기온이 점점 북동쪽으로 북상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입니다. 근래 사과가 가장 많이 재배되는 지역은 경상북도로 특히 경북 북부 지방인 영주시, 안동시 기란과 청송군, 문경시 의성군, 군위군, 영양군, 봉화군, 예천군, 영덕군에 그 생산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경북 북부 지역에 여행을 가보면 산마다 붉은 사과가 가득해 왠지 무서울 정도입니다. 2005년 기준 전국 생산량의 약 61%, 또한 절대적인 생산량은 적지만 경기도 휴전선 인근 도시들인 연천군과 파주시, 포천시에서 재배되는 사과도 있습니다. 날이 춥긴 하지만 그에 맞는 품종을 심어서 나름의 특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거창군과 밀양시가 유명하고, 특히 밀양사과는 얼음골 사과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특산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충청도와 강원도, 전라북도의 산간 지역에서도 점차 사과가 재배되는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지역인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에서는 엄청난 일조량과 큰 일교차 덕분에 사과 재배가 활발합니다. 충주댐이 생겨서 일조량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편이라 지금은 복숭아 재배 농가도 보입니다. 또 이들 지역의 임팩트에 묻혀서 그렇지 남부의 영동군도 심천면에서 재배가 활발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예산군이 가장 유명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과 장수군이 활발하고요.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지역들로도 무주군과 밀양시, 영주시, 예산군, 청송군, 충주시까지 총 6개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사과 맛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과는 아삭하고 향과 당도가 더 높아 참 맛이 좋습니다. 착색 관리입니다. 착색 관리는 적엽과 반사 필름, 사과 돌리기 작업 외에도 전정을 향해 수관 내에 일광이 닿지 않는 곳을 없애거나 끈을 통한 유인으로 겹치는 척지를 끌어올리는 등 다양한 작업을 포함합니다. 각 농가가 선택한 수형과 재배 방식에 따라서 어떤 작업이 주체가 되는가는 천차만별입니다. 적과 작업 역시 착색 관리의 일환입니다. 과지가 짧거나 꽃받침이 위로 향하고 결과 모지에 배에 달린 열매는 일광이 좋지 못해 적과하는 게 기본입니다. 혹은 과지가 길어 달았을 경우 덮이는 과지에 달린 열매 역시 놔두어 하수하게 되면 일광을 좋지 않게 하기 때문에 적과 대상입니다. 왜 착색이 좋은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이리 많은 인건비가 소요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착색이 좋지 않으면 도매업소에서 상인들이 좋은 가격으로 매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름 이유가 있는데 착색이 불량한 사과는 조기 수확하여 맛이 떨어지거나 보기 좋지 않아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등 소매업자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또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가 기본적으로 부부 경영이 대다수이고 애초부터 소유 노지 면적이 넓지 않아서 좁은 땅에서 고소득인 원예 작물을 선택한 이들이 많다는 구조상 원인이 있습니다. 재배 면적이 좁은 만큼 수량이 떨어지니 그만큼 상품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사과나무를 건전하게 키워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착색 좋고 맛있는 사과가 열리기 마련이니까 서구에 비해 비싼 가격이 생산자 그리고 유통업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보는 것이 그것도 난감합니다. 병충해 및 생리장애입니다. 병충해 방제 및 생리장애 대책은 품질 양호한 사과를 생산하는 데서 빼놓을 수 없는 작업입니다. 생산물인 사과뿐 아니라 사과나무의 건전한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사과를 가해하는 주된 병충해 및 생리장애는 탄저병과 역병, 윤문병과 반점 낙엽병, 나방류, 고두병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는 낙엽을 일으키는 병 역시 동화산물의 생합성을 저해하므로 문제입니다. 병해충 방제는 주로 SS기와 같은 약제 살포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주된 생리장애는 석회나 칼슘, 연면 시비를 통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약제 살포는 국산 사과 품종인 홍로의 수확 전에 마치게 됩니다. 2023년에서 2024년 대한민국 사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2023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사과 가격이 2024년 봄에는 전년 대비 3배까지 치솟으며 진짜 금사과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유통구조가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봄부터 냉해 피해를 입었고 여름에는 폭우와 병충해 피해까지 입어 생산량이 30%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매 가격은 전년 대비 123% 폭등했고 소매 가격도 30% 올랐습니다. 정작 농가들은 현 시중 소도매가보다 저렴한 값에 팔아서 그렇게 이득을 못 봤다고 주장하면서 대중들은 그 많던 사과는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의심을 품으면서 유통구조에 대한 말도 나왔습니다. 자본주의에 따라 공급보다 수요가 초과하면 가치가 오르는 데다가 사과는 바나나와 함께 저렴한 축의 과일이면서 명절에도 많이 쓰입니다. 당연히 농가에서 사과를 먼저 매입하는 도매 법인들이 사과를 일정 부분 냉장 보관 및 냉동하여 물량을 보관해두고 높은 값을 부른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과 가격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 1,500억 원 상당의 지원금을 투입하였고 간신히 상승세가 진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기후변화로 사과 재배 한계선은 계속 북상하며 이에 따라 사과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반복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유통구조 개선과 사과 수입 허용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OECD의 39개 국가 중 사과를 전혀 수입하지 않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뿐입니다. 2025년 3, 4월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인해 사과 생산지가 많이 타버려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1999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방한하여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했을 때 안동 지역의 사과 맛에 반해 그때부터 엘리자베스 2세의 생일 때마다 안동 사과를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앤드류 왕자가 방한해서 안동 도매시장에서 사과를 한 박스 사갔다고도 하네요. 그러나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사과 같은 내 얼굴이 되겠습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구나.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오이 같은 내 얼굴 길기도 하구나. 눈도 길쭉 귀도 길쭉 코도 길쭉 길쭉.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구나.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반짝. 오이 같은 내 얼굴 길기도 하구나. 눈도 길쭉 귀도 길쭉 코도 길쭉 길쭉. 호박 같은 내 얼굴 우습기도 하구나. 눈도 둥글 귀도 둥글 입도 둥글둥글. 예, 이어서 장윤정의 별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그런 사람이에요. 늘 가슴에 품고 살아요. 당신에게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가끔은 생각을 해줄까. 별처럼 반짝이던 우리의 시간도 지나갔죠. 꿈처럼 다시 볼 수는 없나요? 바람처럼 스쳐만 가나요? 사랑아 내 사랑아 나를 떠나지 마라. 다시 만날 수는 없는 내 사랑아. 내 맘속에 별이 되어 언제라도 그렇게 영원히 빛나고 있어줘. 그리워 지새우던 우리의 시간도 지나갔죠. 꿈처럼 다시 볼 수는 없나요? 구름처럼 흘러만 가나요? 사랑아 내 사랑아 나를 떠나지 마라. 다시 만날 수는 없는 내 사랑아. 내 맘속에 별이 되어 언제라도 그렇게 영원히 빛나고 있어줘. 사랑아 내 사랑아 나를 잊지 말아줘. 기다려도 오지 않을 사랑아. 내 맘속에 별이 되어 언제라도 그렇게 영원히 빛나고 있어줘. 사랑아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내게 그런 사람이에요. 늘 가슴에 품고 살아요. 당신에게서 나는 어떤 사람
별처럼